몸이 아파 늦은 밤 찾아간 아들의 집. 하지만 며느리는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던 그 순간, 그녀는 눈물 대신 조용히 펜을 들었죠. 한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록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일은 윤영숙이에요. 요즘 제 하루는 흙냄새와 함께 시작돼요.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나 싶겠지만 제가 사는 여기 은평구의 작은 주택가는 아직 오래된 것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죠. 제 손바닥만 한 텃밭에 상추며 깨잎을 심고 아침 이슬 맞은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하지만 그 평온함 위로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는 해요.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마치 이 동네의 남은 시간마저 재촉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죠. 이 동네도 곧 저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처럼 변하겠죠.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원래는 우리 윤씨 가문의 선산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그 윗대 어른들이 잠들어 계시던 곳이었죠. 재개발이 결정되었을 때 남들은 다들 횡재했다고들 했지만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요. 보상금으로 30억 원이라는 제 평생 만져볼까 싶었던 큰돈이 들어왔지만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고 남편의 땀이고 제가 평생 지켜온 뿌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윤씨 가문 펀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은행에 넣어두고 저는 그냥 이 작은 집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제겐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주말 저녁이 되면 그 평온함에 작은 파문이 일곤 해요. 바로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죠. 제 아들 재민이는 올해 40이에요. 번듯한 증권사 다니는데 과장 승진인지 뭔지에 아주 목을 메고 살아요. 올 때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하고 손에선 스마트폰을 놓는 법이 없죠. 제 며느리 슬린이는 36.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인가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저희 집의 낡은 벽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죠.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우고 며느리가 그래도 입에 대는 잡채를 만들었죠.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래도 설렜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첫마디에 제 설렘은 찬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어요. 제가 차린 저녁상을 쓱 훑어보더니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손 아프게 뭐하러 다 만드세요. 배달 앱 하나면 호텔 요리도 30분 만에 오는데 하더군요. 제 정성과 시간을 손 아픈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 가벼운 말투에 속이 상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갈수록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어쩐지 더 불편해졌어요. 슬린이가 작정한 듯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제 친구 얘기 들으셨어요? 이번에 손주 낳는다고 시어머니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셨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아이고 좋았겠네 하고 말았죠. 제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바람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재민 씨 닮은 예쁜 손주 안겨드려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슬린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아서 아기 키울 엄두가 안 나요. 친구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윤씨 가문 펀드에 돈 있잖아요. 저희 딱 1억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머니께 손주 낳아드리는 조건으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주를 낳아주는 조건이라니 제 아들의 아이, 제 핏줄인 손주가 1억 원짜리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옆에 있던 아들 재민이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며 아내를 나무라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엄마, 슬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남들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우린 그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 제겐 아들의 그 말이 며느리의 말보다 더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화제를 돌려보려 했었어요.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얘들아, 내가 내년이면 칠순이야. 시간 참 빠르지?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빌려서 친척들하고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칼같이 잘랐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잔치에 돈을 써요. 고리타분하게. 그 돈 있으면 우리 아기 방 예쁘게 꾸며주는 게 훨씬 실용적이죠. 고리타분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 70년 인생이 그 세월을 축하하고 싶은 제 작은 소망이 비실용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억지로 웃으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참 실용적이네 하고 말았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텅 빈 집에는 음식 냄새와 함께 깊은 상처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조용히 안방설 앞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써온 낡은 가계부 수첩이 있었죠. 먼지를 툭툭 털고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그날의 날짜를 적고 떨리지 않는 글씨로 또박또박 첫 줄을 기록했어요. 손주 조건 현금 1억 요구. 제 보이지 않는 장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둔 내 칠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곤 했어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철이 들어 전화를 하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미안하다며 작은 꽃다발이라도 사들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전화기는 잠잠했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칠순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더니 활짝 웃는 며느리와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이 보이더군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슬린이는 제 손에 큼지막하고 번쩍이는 상자 하나를 안겨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칠순 선물 미리 드려요. 요즘 이게 그렇게 인기래요. 혈압, 혈당, 심박수까지 다 체크해주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예요. 어머니 건강이 저희한텐 제일 중요하잖아요.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었죠.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매끈한 흰색 기계 위에는 온통 깨알 같은 영어와 제가 알 수 없는 기호들 뿐이었어요. 전원을 어디서 켜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이걸로 제 건강을 관리하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아들 녀석은 사용법을 알려줄 생각도 않고 그저 좋은 거니까 잘 써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는 아내를 따라 횡하니 가버렸죠. 그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효도를 증명하는 영수증이자 제게는 무력감을 안겨주는 족쇄 같은 거였죠. 우리는 할도리를 했다는 완벽한 명분을 쌓고 저는 그 복잡한 기계 앞에서 디지털 문맹이 된 늙은이일 뿐이었어요. 결국 칠순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말려두었던 미역을 물에 불렸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이지만 그래도 내 70평생을 기리는 미역국은 내 손으로 끓여 먹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조기 2마리를 굽고 재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고 삼색 나물을 무쳐 조촐한 칠순상을 차렸어요. 평생을 차려낸 밥상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늦게
거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오늘 친구 부모님 상가 계약하는데 꼭 가봐야 해서요.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 상가 계약이라는 말이 제 칠순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걸 직접 만드세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차려요. 그냥 시내 호텔 뷔페 예약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70평생의 방식이 제 사랑과 정성이 힘들고 깔끔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않고 과일 몇 조각 깨작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큰 의무라도 다했다는 듯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밤늦은 시간인 줄 알면서도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하다못해 아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냐고 따져 묻고라도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만 갈 뿐 받지를 않더군요. 불 꺼진 창문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다 저는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완벽하게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재민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군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라며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러고는 노트북을 펼쳐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을 보여주었죠. 보세요, 어머니. 윤씨 가문 펀드가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전문가가 관리해야 해요. 이 돈을 그냥 잔치 같은 걸로 낭비하는 것보다 제가 계속 굴려서 불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재민이는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섞어가며 한참을 설명하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만 좀 해주세요. 제가 펀드 공동 관리자로 이름을 올려서 더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한 서류를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저 교묘한 말투와 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거든요. 저는 서류를 조용히 밀어내며 말했어요. 생각 좀 해보겠.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깊은 고립감에 빠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해봤죠. 하지만 친구는 영수가 요즘 자식들 다 그런데 어떡하겠니. 그냥 주는 척하고 내 쓸 돈은 따로 단단히 챙겨놔.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 떴더라며 체념 섞인 조언만 할 뿐이었어요.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분노와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그날의 페이지에 한 줄 한 줄 사실을 기록했어요. 칠순, 미역국, 잠긴 문. 그리고 그 아랫줄에 공동관리자 서명 요구. 제 장부의 두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한 이후로 아들 내외의 공세는 더욱 집요해졌어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죠. 처음에는 아들 재민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머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다. 이상한 사기꾼한테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라며 제 걱정을 하는 척
은근히 공포심을 심어주더군요. 제가 그래도 꿈쩍하지 않자 이번엔 며느리 슬린이가 나섰어요. 며느리의 방식은 아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아팠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슬린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녀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를 안 믿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손주 가질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러다 저희 아기 못 가지면 윤 씨 가문대가 끊겨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팠어요. 자식과 가문에 대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그 무거운 책임감을 무기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전화는 감정적인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제가 서명해주지 않자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작전을 시작한 것 같더군요. 어느 날 아주 먼 친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부 인사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한참을 뜸들이다가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슬린이가 그러는데 형님이 요즘 저희 말을 잘 안 믿으시고 돈에 좀 집착하시는 것 같다고 걱정이 많던데요.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돈에 집착하는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의 평판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주민센터에 서예 교실을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붓글씨를 쓰던 이웃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던 김씨 할머니는 제 눈을 피했고 늘 제게 간식을 나눠주던 박씨 부인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부녀 회장이 다른 회원들과 소곤거리는 소리를요. 슬린이 말이 시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 받은 뒤로 사람을 안 믿고 잠도 설치신다나 봐. 혹시 이상한 데 투자라도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더구먼. 착하기도 하지 저렇게 시어머니 걱정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아찔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였죠. 저는 한순간에 착한 며느리의 속을 썩이는 고집불통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 너머로 재민이와 중개업자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뒤 길에서 마주친 중개업자가 제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하더군요. 사모님, 아드님이 걱정이 많던데요. 집 문제 같은 건 꼭 아드님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들은 합심해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적 관계, 그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서서히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은 이제 저를 보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거나 그래도 아들 며느리 말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라며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조언들을 던졌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혈압이 오른 건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덜컥겁이나 119를 부를까 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혼자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니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오니 서러움과 불안함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였을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냥 딱 하룻밤만이라도 사람 곁에서 안심하고 잠들고 싶었거든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콤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응급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하룻밤만 신세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희 지금 친구들 와 있어서 방 없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애원했어요. 그럼 거실에서라도 소파에서 잠깐 눈만 붙이면 되는데. 그때 인터콤 너머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어요. 지금 꼴이 그게 뭐예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인터콤이 끊겼어요.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창피하다. 아픈 어미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찾아온 늙은 어미가, 며느리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과 기대, 아들에 대한 일말의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안방 서랍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기계처럼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죠. 병원에 다녀오느라 헝클어진 머리, 식은땀에 젖은 옷 그대로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글씨를 썼어요. 그날의 날짜와 함께 하룻밤 거절당함. 그것이 제 마지막 인내였어요. 그리고 제 조용한 전쟁의 진짜 시작이었죠. 그렇게 텅 빈 복도에 홀로 버려졌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밥도 짓지 않고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상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부터의 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죠. 저는 홀린 듯 일어나 장롱문을 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쓴 가계부부터 시작해 아이들 육아일기, 그리고 온갖 영수증과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저는 그 낡은 수첩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제 아들 재민이의 대학 등록금 영수증이 누렇게 바랜 채 붙어 있었어요. 등록금을 내고 돌아오는 길, 아들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아들도 어른이 다 되었다며 가슴 벅찼던 그날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며느리 슬린이와 결혼할 때 어머니, 제 친구들은 이런 예물은 기본으로 한대요라며 은근히 압박하던 그 말투에 속이 상하면서도 아들끼 살려주겠다고 무리해서 맞춰줬던 보석 세트의 보증서도 있었어요. 몇 년 전 그 애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제 쌈짓돈을 탈탈 털어 갚아준 빈문서 사본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수첩의 모든 페이지는 제 희생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의존의 역사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과거의 기록들을 들여다보던 저는 상자 맨 밑에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선산 재개발 보상 계약서와 함께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소유자 칸에 선명하게 밝혀있는 제 이름 석자 윤영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던 절망과 무력감이 거짓말처럼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꺼내든 이 낡은 수첩들은 더 이상 슬픈 희생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증거였죠. 그리고 제 이름이 밝힌 저 서류는 바로 권리였고요. 감정적인 빚과 법적인 권리.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멎었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마포구청으로 향했어요.
늘 동네 언저리만 맴돌던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구청 한편에 마련된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제 낡은 수첩들과 서류들을 품에 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앞에 앉은 변호사는 갓 30이 넘었을까 싶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총명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하소연 정도로 듣는 것 같던 젊은 변호사는 제가 내민 수첩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날짜와 금액, 사유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제 기록들을 보더니 그는 놀랍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건 그냥 가계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어머님을 보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구원이자 확신이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제 기억이 온전하다는 첫 번째 증언이었죠. 변호사는 제게 재산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조언을 덧붙였죠. 어머님, 지금부터는 아드님 내외와 모든 소통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날로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등록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터치스크린은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배우니 용기도 나고 재미도 붙었죠. 저는 곧 인터넷으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제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변호사가 말했던 법률 용어들도 하나하나 검색해보며 저는 더 이상 정보에 어둡고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몇 주 뒤 저는 훨씬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저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뢰인이었죠. 우리는 함께 조용한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다. 2단계,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 변호사 명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 퇴거를 통보한다. 3단계, 그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친척을 소집하여 그들의 만행과 모든 진실을 공개한다.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절망은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고요한 결심만이 가득했죠. 제 조용한 반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계획을 세운 뒤 시간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은 일사천리로 움직였고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일상을 살아가는 척 연기만 하면 되었죠. 아들 내외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줄 알았는지 더 이상 공동관리자 서류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곧 자신들이 갖게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오만함이 제 가장 큰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날이 왔어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고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변호사의 문자를 받은 날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들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나른하고 힘없는 목소리를 꾸며냈죠. 재민아, 나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니. 그거 내가 팔았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곧이어 재민이의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요즘 힘드셔서 그러세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농담 아니다. 한 달 줄 테니 그 안에 집 비워줘야 할 거다.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재민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폭풍의 서막이었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이성을 잃은 며느리 슬린이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희를 내쫓아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은 모양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당장 계약 물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소송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말 큰아버지 댁에서 하자꾸나.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리고는 슬린이가 뭐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심판의 날은 이제 정해졌으니까요. 주말이 되었고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댁으로 향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소집된 가족 모임에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아들 내외는 이미 와서 눈물로 어른들의 동정을 사고 있었어요. 슬린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큰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더니 갑자기 저희가 사는 집을 팔아버리셨어요. 아무래도 노망이 드신 것 같아요. 라며 열연을 펼치고 있었죠. 재민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가 얼마나 말렸는데요. 재산을 다 탕진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친척들은 저를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마침내 모든 친척이 모이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낡은 가방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수첩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것을 은원장부라 이름 붙였죠. 은혜와 원한의 기록. 제가 노망이 들었는지 아니면 너희가 배은망덕한 건지 오늘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겠지요. 저는 가장 오래된 수첩을 펼쳐들고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995년 3월 2일 재민이 대학교 입학 등록금 487만 원. 저는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영수증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2015년 10월 17일 재민이 슬린이 결혼 예물 비용이 300만 원. 이번에는 보석상의 보증서 사본을 꺼내 보였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2019년 5월 4일 너희들 사업 실패로 진 빚8 0만 원 대납. 차용증 사본이 탁자 위에 놓이자 재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수첩, 바로 최근에 쓰기 시작한 그 수첩을 펼쳤어요. 2025년 8월 10일 손주 조건으로 현금 1억 요구.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2025년 9월 15일 내 칠순날 홀로 미역국을 끓여 먹음. 그리고 2025년 9월 28일 밤 11시 응급실에 다녀온 나를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문전 박대한 일. 그 마지막 기록을 읽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모든 친척의 시선이 재민이와 슬린이에게로 향했죠.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어요. 친척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때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판 돈은 복수하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노트북에 띄우고
TV 화면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칠순잔치기금 설립 안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저는 이 돈으로 칠순잔치기금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얻어드시지 못하는 이웃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제 칠수는 그렇게 조촐하게 끝났지만 다른 분들의 칠수는 외롭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복수가 사회를 위한 선행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노망든 노인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존경과 경애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 도덕적 권위는 그 순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재민이와 슬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살던 그 집, 새 주인이 곧 월세로 내놓을 거다. 거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이 효도 계약서에 서명하거라. 저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매달 수입의 10%를 칠순 잔치 기금에 기부하고 주말마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봉사를 10시간씩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월세의 절반을 지원해 주마. 모든 친척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사회적 체면과 명분을 잃어버린 슬린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들 재민이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굳은 듯이 서서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간 큰 댁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낡은 수첩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죠.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매달 월세를 내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노인복지관으로 향해야 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척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배식 봉사를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어르신들에게 마지못해 인사를 건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제가 후원 물품 때문에 잠시 복지관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늘 화려하게 치장하던 며느리 슬린이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식사를 돕고 있더군요. 할머니가 음식을 흘리자 슬린이는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아무 말 없이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입가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아들 재민이는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녀석인데 외롭게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있더군요. 할아버지의 끝도 없는 옛날 이야기를 재민이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가끔씩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짧고 조심스러웠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쯤 지나 그래, 너도 잘 챙겨 먹어라 하고 짧게 보내는 게 전부였죠. 더 이상 제가 먼저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일은 없었어요. 관계의 무게추는 완전히 저에게로 넘어온 것이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한편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만든 칠순잔치 기금이 동네 신문에 작게 소개된 것이 시작이었죠. 기사를 보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요양원에 오게 되었다며 우셨고 어떤 분은 생일날 자식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비단 저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대학생들이 기금의 좋은 취지를 알게 되었다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왔고, 제 작은 움직임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낡은 주택의 텃밭을 가꾸는 조용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지관의 요청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인 재산권 보호 강연을 하게 되었고,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급기야 지역 구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가족 내 노인, 재정 착취 방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존엄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의 존엄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 무렵 저는 평생을 살던 은평구의 주택을 정리하고 마포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더 이상 넓은 집과 많은 살림살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텃밭 대신 창가에 작은 화초들을 들여놓고 아침마다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으로 평화로웠어요. 제 낡은 수첩은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요. 대신 새로 산 다이어리에는 원망과 상처 대신 기금 활동 보고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강연 준비 내용들이 빼곡하게 채워졌죠. 어느 날 저녁,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세상을 묵묵히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제 71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작년의 그 텅 빈 칠순상과는 너무나 다른 아침이었죠.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건 다름 아닌 아들 내외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 대신 직접 끓인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과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그들은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칠순 잔치 기금에 처음으로 기부금을 넣은 영수증이었어요. 자신들의 월급에서 떼어낸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게 느껴졌죠. 며느리 슬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할머니들 뵈니까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재민이도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 꽂힌 작은 촛불 하나를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촛불을 불어 끄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의 법적, 재정적 반격은 끝났지만 우리가 진정한 존중을 배우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은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결국 윤영숙 할머니의 가장 큰 복수는 자식들을 벌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개인의 상처를 사회를 치유하는 힘으로 바꾼 것이었죠.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스스로 존엄한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